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지식 탐구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 오늘 함께합니다. 요즘 지구가 정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몰랐을 수도 있는 그 이면의 진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세계 기상기구 WMO라고 하죠. 거기서 발표한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2024년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한 1750년대 그쯤보다 1.55도씨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파리 협정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1.5도 제한선을 공식적으로 넘어선 첫 해 기록이 된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냥 덥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진짜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상기후의 원인이 뭔지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들이 어쩌면 좀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꼭 알아야 할 현실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할까요? 지구온난화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탄소 배출량이 지난 250년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또 온실가스가 정확히 뭐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1.5도랑 2도, 이 0.5도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지구온난화 원인에 대한 논쟁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가요? 예전에 뭐 자연적인 현상이다 아니다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랬었죠. 하지만 2021년에 나온 IPCC 보고서,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보고서가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내렸어요. 산업화 이후에 지구가 약 1.1도 정도 뜨거워졌는데 이 상승의 거의 전부,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전부가 인간 활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90% 이상이요? 와. 네, 자연적인 요인, 예를 들어 태양 활동 변화나 화산 폭발 같은 것들의 영향은 아주 미미하다는 게 현재 과학계의 거의 완전한 합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거 그냥 자연적인 주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어진 거네요. 과학적 증거가 너무 명백하니까요. 정확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CO2죠. 이게 기온을 약 0.7도 정도 올리는 데 기여했고요. 0.7도요? CO2만으로도 그렇게 많이요? 네. 그리고 메탄, CH4라고 하죠. 이것 또한 0.5도 정도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이 둘만 합쳐도 벌써 1.2도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 전체 상승이 1.1도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거기엔 좀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대기오염 물질로 아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황, SO2 같은 에어로졸 입자들이요. 네네,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도 꼽히고. 맞습니다. 근데 이 에어로졸들이 사실은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 기온을 오히려 약 0.5도 정도 낮추는 일종의 냉각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대기오염 줄이려고 노력해 왔잖아요. 그게 오히려 지구온난화를 더 빠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좀 이상한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대기질 개선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냉각 효과를 주던 에어로졸이 줄어드니까 그동안 약간 가려져 있던 온실가스의 온난화 효과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살짝 풀린 느낌 같은 건가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온난화 문제에 숨겨진 브레이크가 일부 해제된 셈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감축이 더더욱 시급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고리네요. 인간 활동이 주범인 건 알겠는데 그럼 그중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는지 좀 볼까요? 자료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던데요. 네, 그 수치가 정말 극적이죠. 산업혁명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1750년쯤 그때 전 세계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0만 톤이 안 됐대요. 935만 톤 정도. 네, 그렇죠.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양이죠. 근데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얼마냐면 무려 371억 톤입니다. 371억 톤. 이게 계산해보면 거의 4,000배가 늘어난 거예요. 250년 만에요. 4,000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증가폭입니다.
특히 그 증가 속도를 보면 산업화 이후 그리고 20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더 좀 무섭게 느껴지는 건 이렇게 한 번 나온 이산화탄소가 금방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대기 중에 엄청 오래 머문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이산화탄소 문제의 가장 골치 아픈 점 중 하나죠. 자료 보니까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최장 200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평균적으로 약 100년 정도 머문다고 보는데 일부는 그보다 훨씬 오래 가기도 하고요. 200년이면 지금 우리가 뿜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손자, 증손자 세대를 넘어서 거의 7, 8세대 뒤 후손들한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긴 잔류 시간과 누적 효과, 이게 기후 시스템 자체를 아주 장기적으로 바꿔버리는 핵심 동력인 거죠. 정말 책임감이 확 느껴지네요. 실제로 2021년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보니까 1700년대 평균보다 48%나 늘었다고 해요. 지구 역사상 이렇게 농도가 빨리 높아진 적은 없었다면서요. 전례 없는 속도죠. 자연적인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 그럼 이 이산화탄소 말고 다른 온실가스들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죠? 국제적으로는 교토의정서에서 6가지 주요 온실가스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산화탄소 CO2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 메탄, CH4, 그리고 아산화질소, N2O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비교적 양이 많은 편이고요. 메탄이랑 아산화질소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이제 불 속의 가스들이라고 해서 수소 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 PFCs, 그리고 육불화황, SF6 이렇게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각각 HFCs, PFCs, SF6 이렇게 부르죠. 아, 네. HFCs, PFCs, SF6. 좀 어렵네요. 네, 이름이 좀 그렇죠. 양은 앞선 3가지보다 훨씬 적지만 온난화시키는 능력이 워낙 강력해서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배출되는 양으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은가요? 압도적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9.4% 정도 됩니다. 거의 80%죠. 네, 그 다음이 메탄인데 한 11.5% 정도 되고요. 아산화질소가 약 6.2% 정도입니다. 나머지 불 속의 가스 3종은 다 합쳐도 2% 남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할 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거군요. 이산화탄소가 워낙 절대적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물론 다른 가스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산화탄소를 잡는 게 가장 핵심 과제인 거죠. 흔히 온실 효과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이게 원래는 지구에 꼭 필요한 거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온실효과 자체는 아주 자연스럽고 또 고마운 현상입니다.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들이 마치 담요처럼 지구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담요예요? 네, 지표면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려는 열, 그러니까 적외선을 일부 흡수했다가 다시 지표면으로 돌려보내서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아하. 만약 이 온실가스들이 하나도 없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지금보다 훨씬 낮은 영하 18도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해요. 생명체가 살기 어렵겠죠. 영하 18도요? 와, 그럼 지금 평균이 15도 정도라고 하니까 온실효과 덕분에 33도나 높은 거네요? 그렇죠. 문제는 그 담요가 너무 두꺼워졌다는 겁니다. 인간 활동 때문에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필요 이상으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구에 갇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기후 시스템 전체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두꺼운 담요를 덮고 있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 상태군요.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우리 현실, 우리나라 상황으로 좀 가져와 볼까요? 우리나라는 좀 어떤 편인가요? 이것도 자료 보니까 좀 걱정되던데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보다 온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더 빠르자고요? 네. 최근 30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 상승폭이 1.4도 정도 되는데 이게 같은 기간 전 지구 평균 상승 속도보다 높아요. 1.4도. 전 지구 평균보다 높다니? 왜 그런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중위도의 위치에 있기도 하고 또 배출량 자체가 많습니다. 아, 배출량 순위도 높다고 나왔죠. 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OECD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많았습니다. 5번째요? 와, 우리나라 경제 규모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순인데요. 그렇죠. 단순히 총량만 많은 게 아니라 1인당 배출량이나 GDP 대비 배출량 같은 지표로 봐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배출량이 많은 걸까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있나요? 네, 구조적인 요인이 큽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나라는 에너지 생산에서 여전히 석탄 발전 같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꽤 높고요. 네, 그렇죠. 아직은. 그리고 산업 구조 자체가 철강이나 석유화학, 시멘트처럼 에너지를 아주 많이 쓰는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이런 산업들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아, 그래서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이 더 어렵고 또 그래서 더 절실하다고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감축해야 할 양도 많고 산업 구조 전환이라는 어려운 과제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목표를 세웠잖아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 이게 정말 쉬운 목표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정말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해요. 산업계의 기술 혁신,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생활 방식 변화까지 다 함께 가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2024년에 이미 1.5도를 넘었다고 했잖아요. 파리 협정 목표가 1.5도인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1.5도나 2도나 그게 그거 아니야? 그것도 0.5도 차이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하고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0.5도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기후 시스템에서 이 0.5도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IPCC 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요. 0.5도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해수면 상승 문제. 만약 우리가 기온 상승을 1.5도로 막는다면 2도까지 올랐을 때보다 해수면 상승폭을 추가로 10cm 정도 더 억제할 수 있습니다. 10cm요. 그게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10c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차이만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약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이요? 와, 10cm 차이로요? 네, 특히 저지대 해안가나 작은 섬나라에 사는 분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북극의 바다 얼음, 해빙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북극곰이 살 곳이 없어진다는 그 문제요? 그렇죠. 여름철에 북극 해빙이 완전히 다 녹아 없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예측해보면 1.5도 시나리오에서는 이게 한 100년에 한 번꼴로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 2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10년에 한 번꼴로 훨씬 잦아지는 겁니다. 100년에 한 번이랑 10년에 한 번은 엄청난 차이네요. 네, 북극 생태계에는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변화죠. 해빙에 의존해서 사는 생물들은 살아남기 어려워질 겁니다. 생태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른 영향은 없나요? 더 심각한 건 산호초입니다. 만약 2도까지 상승하면 지구상 산호초의 99% 이상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돼요. 거의 전멸이죠. 99%요? 거의 다 없어진다는 거네요. 네, 바다의 열대우림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처가 되어주는 산호초가 사라지면 해양 생물 다양성은 그 기반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어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거고요. 아, 정말 심각한데요. 또 있나요? 네, 인간에게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인구가 1.5도 시나리오보다 2.5배나 늘어나고요. 물 부족을 겪는 인구 역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 부족 인구가 2배.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재난들이 현실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같은 도시는 2100년쯤이면 바닷물에 잠겨서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베네치아가요? 아휴. 이미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그 0.5도 차이가 만드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 증거들입니다. 10cm 해수면 차이가 1,000만 명의 운명을 바꾸고 산호초를 거의 다 없애버린다니 0.5도라는 숫자가 정말 가볍게 느껴지지 않네요. 그런데 아까 2024년에 이미 1.5도를 기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정말 시간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그 긴급성 때문에 IPCC는 지구 온도 상승폭을 어떻게든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한 조건으로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제시한 겁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넷제로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넷제로. 이게 뭐냐면 인간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있잖아요. 이걸 기술이나 정책을 동원해서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줄이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배출량은 뭐 숲을 더 많이 만들어서 흡수하거나 아니면 탄소 포집 기술 같은 걸 써서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거죠. 배출하는 만큼 흡수해서 퉁치는 거군요. 그렇죠. 배출량 플러스와 흡수 제거량 마이너스를 합쳐서 0을 만드는 상태. 그게 탄소 중립입니다. 2050년이면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남은 건가요? 네. 그런데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최종 목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중간 단계, 특히 지금부터 2030년까지의 행동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 단기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IPCC는 1.5도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줄여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45%요? 2030년까지. 와, 몇 년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정말 쉽지 않은 목표죠. 지금 추세대로라면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 상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2030년까지 45% 감축이라 지금 당장 행동의 방향과 속도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처럼 계속 살면 상상하기가 좀 두려운데요. 네, 만약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상기후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극심한 기후 재난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폭염, 한파, 홍수, 가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되네요. 네, 지금 여기에 문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구온난화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명백히 인간 활동의 결과다.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이 주범인데 지난 250년간 무려 4,000배 가까이 폭증해서 대기 중에 계속 쌓여왔다는 거. 네, 그 누적 효과가 무서운 거죠. 둘째,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1.5도 상승은 이미 2024년에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단 0.5도만 더 올라 2도가 되면 해수면 상승, 북극 해빙 소멸, 산호초 전멸 등 정말 회복하기 어려운 재앙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 0.5도의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죠. 그래서 셋째,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장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줄이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급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핵심 내용들을 잘 요약해 주셨네요. 사실 듣다 보니 결국 우리 각자의 삶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 뭘 타고 다니는지, 뭘 사서 쓰는지, 에너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모든 활동들이 탄소 발자국을 남기잖아요. 자료에서도 특히 운송 부문이나 에너지 사용 얘기가 나오던데 맞습니다.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기업들도 소비자의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개인의 노력과 사회 시스템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편리함과 풍요로운 생활 방식이 어쩌면 다음 세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지구를 담보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과연 어떤 지구를 물려주고 싶은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거운 질문이네요.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선택은 뭐 아주 거창하고 어려운 구호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오늘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을 텀블러에 담아 마시는 것,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는 것, 안 쓰는 전기 코드를 뽑아두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행동 하나하나에 그 선택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맞아요.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보다는 나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마음이 변화의 시작이죠. 지구는 우리가 잠깐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삶의 터전이니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